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려시대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고려시대 노비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연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노비와 이제 천민들은 신분상 양청제 안에서 천민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신공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국역은 없어요. 국역은 예, 그 이름만 있고 성이 없다 이런 게 특징인데요. 자, 다만 이제 여기에서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역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역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물과 백성의 지위가 동시에 인정한다. 그러니까 물건이면서도 백성으로 그러니까 일반 평민은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간제도에 편성되지 못하고 주인의 호적에 등록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동세공만 인정되는데 자, 동세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색자라는 것은 얼굴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색깔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신분끼리 이제 결혼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귀족 집안 신분들은 얼굴이 좋을 거 아니에요. 때까지. 근데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는 때까지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때까지 안 좋은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로 이건 원칙일 뿐이고 양천 교훈이 많잖아요. 양천 교훈.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까지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는 양천 교훈이권에는 이렇게 하면 남자가 이제 뭐냐면 되게 양이거나 여자는 노비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난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천직천에 따라서 일천직천이라는 것은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은 노비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 한쪽에서 노비면 그 자식은 노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난 당연히 얘는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노비가 되는 거야. 노비가. 자,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천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는 그 소유 주체에 따라서 그게 공노비, 산노비, 그 다음에 사원노비, 산노비하고 그 사원노비도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역의 수행 기준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공용노비하고 외고노비로 이렇게 나가는데 공용노비는 가나의 자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여기 가나가 있으면 따로 집이 있고 근처에 집이 있어갖고 출퇴근 형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을 공용노비라고 하고요. 외고노비라는 것은 가나와 상관없이 뭐 거주는 되게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거주는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정한 농경 활동을 통해서 일종의 신공, 물품 같은 것을 갖다 바치는 노비를 이 낙공노비라고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했고요. 그리고 산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두 개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야. 솔고노비는 보통 이제 그 소유주와 같이 집에 거주하면서 자벽에 종사하는 그 머슴 같은 존재고 외고노비는 이제 뭐냐면 주인과 떨어지면서 외지에 거주하면서 일종의 신공만 이제 납부하는 노비예요. 그래서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주 지역이 자유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인이 서울에 가도 저쪽 뭐 경상도나 전라도에 살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있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독자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거는 뭐 외고노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노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의 노비 같은 경우는 노비가 아니라 노예죠. 재산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노비 전반에 대한 얘기예요. 예, 외고 노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외고 노비 중에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어 종량 절차를 거쳐가지고 양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노비, 그러니까 뭐 노비 중에서도 자기의 노비를 소유한 노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구라고 해요. 중구. 중구. 군하는 것은 노비를 지칭할 때 상이 아니기 때문에 군하고 입구자를 쓰고 입이 두 번 거쳤다. 그러니까 이제 노비가 노비를 소유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구라고 할 정도로 이런 형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뭐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산업의 이제 그 결혼과 계승을 보면요. 자, 일단은 결혼은 원칙적으로 뭐죠? 동세군이죠. 동세군. 그리고 이제 그 신분 계승은 어떻게 되냐면 정조 때는 천자 수모법인데 그 충녕할 때 일천 직전법으로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천자 수모법은 여기 보면 이제 천자, 그러니까 노비의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는 거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 노비종목법이라고 해요. 노비종목법. 그러니까 노비종목법은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쓰일 수 있는데 신분 계승의 의미로서의 노비종목법이 있고 하나는 소유권으로서의 노비종목법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뒤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충녕왕 때 일천 직천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거든요. 한쪽이 노비면 당연히 노비다. 그 자식이 노비다. 이런 논리인데 근데 이 어차피 이제 그 어머니 쪽이 노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절 직전법이나 천자수법은 조선 전기 때는 거의 뭐냐 90%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노비 소유권의 변화를 보면요. 아까 이제 천자수목법,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이라고 하죠. 이것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그 노비의 소유권이 누구냐? 자, 같은 노비끼리 태어날 경우에 그 자녀는 누구의 소유권이냐? 집안 출신이 이제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주인이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누구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냐면 어머니의 소유권으로 넘어가. 어머니 쪽에 이제 집의 소유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어머니 쪽에 소유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럴 경우도 있죠. 아버지가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면 당연히 이건 어머니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고 당시 자녀로 일척 친처에 따라서 그 노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간혹 이제 예외적인 거는 있지만 아버지가 노비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좀 시기하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일천 직천에 따라서 노비가 되고요, 자녀가. 그다음에 소유권은 당연히 이제 예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어머니 쪽인데 어머니 쪽이 이제 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이제 주인한테 이 노비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재수무법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일천 직천에 따라서 이렇게 노비 소유권과 신분이 결정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조선시대 때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요. 다만 그 안에서 약간의 이제 제도상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조선 후기 때는 좀 완전히 좀 바뀌게 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냥 노비는 아니지만 노비에 준하는 천인 같은 존재였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어, 신분 집단이 하척이거든요. 하척, 그다음 제인. 자, 하척과 제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개 보면 거란인데 후손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집단이다. 외국에서 오는 외국, 유의민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 하여튼 있는데, 하청과 제인은 여기에서는 나눴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청은 조선시대 때 백정하고 하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냥하고 이제 유기를 판매하고 이러는데 제인들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유기나 피물들을 조리하고 도살, 수렵이나 육류를 파면하고 판매 감을 통해서 이제 생활하고 등등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제인 같은 경우 하척에 없는 이런 가무 오늘날 말하면 연예인이죠 연예인 딴따라라고 하는 지금이야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당시엔 천대받던 계층이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화척과 제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관계에 대해서. 예. 근데 뭐 동일하다는 설도 있고 좀 약간 이제 뭐냐면 화척하고 제인하고 많이 겹쳤다는 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비슷한 계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들은 이제 유목민족들의 후손일 거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많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되면서 이들을 정착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야, 세종대왕이. 그래서 이들이 막 떠들고 다니니까 이들 이제 평민화 시켜갖고 정착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들에게 이제 무슨 칭호를 붙여주냐면 백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죠. 그래서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정착 생활로 하도 유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됐다는 거죠. 뜻대로.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백정이라는 칭호가 붙여지면서 이제 일반 평민들은 백정이라는 칭호 대신에 이제 백성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죠. 백성은 고려시대 때 이런 하위 지배층을 얘기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항소 부국과 관련된 거야. 항소 부국 또는 통칭해서 항소 부국을 부국제라고 해. 부국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부국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볼게요. 자, 요거 보기 전에 부국제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이 부국이라는 그 집단이 있죠. 근데 이 좀 천민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천민. 그래갖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마토 정부를 구성하는 우지의 예속민, 각기빼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부국이라고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호족대 예하 군대들, 예속민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 예하 군대들 부국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당나라 때 예속 농민들을 부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민으로서 이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 신분적으로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국은 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다른 의미야.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행정적인 어떤 성격을 좀 띠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신라에서도 향과 부국이 있죠. 자, 신라형 부국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주로 이제 군염 단위보다 작은 행정구역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신분상 이들은 양민이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천민선도 있긴 있지만, 자, 고려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도 이 항소부국이 전체 그 행정구역의 40% 넘게 차지하고 있어. 거의 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들이 이제 신분상 천민 집단이다. 그러니까 법제적 신분상 천민 집단이라고 보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바뀌어서 이것도 이제 신라와 마찬가지 행정구역이고 군영보다 좀 작은 행정구역이고 신분상은 양청제에서 양인이다. 다만 요게 이제 고역 여러 가지 역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민 취급받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량 역청 계급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신분상은 양인이지만 여기 쳐놔서 그 사회적으로 이제 차별받는 계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고려나 이제 공통적으로는 약간 신분적으로 차별받는다는 건 공통적이야. 그렇지만 일본과 중국은 완전히 예속민화되고 천민화된 집단인데 반해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적 성격이 강하고 그 여기 친해서 여기 그 고대 가지고 그 사회적 천대를 받고 있지만 신분상은 양인이다. 그래서 식량 역천이라는 소리 우세하고 있죠. 근데 한통에서는 아직까지는 천민설을 채택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뿌쌤 같은 경우에는 식량 역천에 근거된 게 뭐냐면 전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을 이렇게 노비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신분상 천민을 만들어갖고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신량 역천 계급이 맞다. 뭐 이렇게 이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구공민들이 이제 법제상은 양이지만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갖고 이제 발표했는데, 자, 구공민들의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요. 자, 이들은 이제 법제조 양인 신분이고요. 사회경제조 열세한 지위에 놓은 신량 역천계급이었다는 거. 그리고 국가의 입학이나 승려가 되는 것 등에서 법제적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부공민의 경우에 간직 진출에 있어서 5품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자, 근데 이 부국제가 점점 이제 고려 중기부터 성격이 변화되면서 고려문에는 완전히 달라졌고 조선시대에 소멸됐거든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고려 중기 때 무신정변 때 신분 해방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망이 망소의 난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의 난 같은 걸 기점으로 해갖고 곳곳에서 이제 부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물론 이제 대부분은 진압이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후로는 부국이 점점 해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국민들이 맡았던 역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일반 군현이 떠안게 돼요. 특히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특정한 물품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반 군현으로 뭐냐면 떠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국지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생산 경 어떤 농업 생산의 발전을 볼 수 있어요. 고려기 때 이제 농업 생산이 발전되면서 또 인구 증가로 항구가 개척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에는 그냥 중간중간 거점에 거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모여 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구가 분산되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분연을 형성할 만큼 인구가 형성되니까 이 향수보국이 자연스럽게 폐지돼. 왜냐면 향수보국이 원래 군현제보다는 작은 단위로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군현제를 형성한 만큼 인구가 없었던 지역을 주로 항소보국에 이제 설정을 해놨는데 근데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되면서 항구지도 개척되고 하니까 인구가 이렇게 곳곳에 평준화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바탕으로 새롭게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종전의 항성구역이 폐지되고 군현제도 재편됐다. 이런 것들이 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향소 부국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소라는 존재야. 소. 자, 앞에서 말했던 신라시대 때도 향이나 부곡이 있었죠. 근데 유일하게 고려시대 때는 향 부곡 외에도 소라는 존재가 있었어. 그이 소는 뭐냐?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고려 때 공부 부담을 위해서 특정한 물품을 생산한 총력을 소라고 했다. 어, 그래서 이제 임무는 특정 물품을 생산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물품의 대납을 위한 역을 장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떤 그것을 생산에 따라서 그 앞에 이름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그 은소면 은을 생산하는 곳이고 동소면 부지를 생산하는 것이죠. 철소, 철 생산하는 거고, 사소는 뭐예요? 실을 생산하는 거고, 주소는 비단을 생산하는 것이고, 지소는 종이들, 와소는 기아들, 탄소는 땔감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동남아 물품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된다. 소의 명칭이 붙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도 고려 중기 이후에 해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군현제가 정비되면서 이제 조선시대에 아예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소에서 이제 생산된 것을 보통 일반 군현에 있는 그 군현민들이 이제 뭐냐면 군현민들이 군현민들에게 부담이 되죠. 군현민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고려시대는 또 소수공업이라고 해서 소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되게 뛰어났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고려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지만, 신라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동적인 사회예요. 특히 무신집권 시기 이후부터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죠. 자, 그러면 고려 시대의 이제 신분 상승을 좀 보면요. 자, 일단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향리가 과거심을 통해서 무관 계층이 되거나, 아니면 군인이 군공을 쌓아서 무관으로 출세하거나, 향소부국민이 여러 가지 이제 신분 해방투쟁이나 공을 쌓아갖고 양인 신분이 되거나, 외고노비들, 종랑 정책을 거쳐서 이제 양이 되건데, 외고노비든 솔고노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일정하게 이제 종량 정책에 따라서 양이 되는 절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 종량 정책 쪽의 대표인 게 뭐냐면 보충군에 이제 뭐냐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충군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역하고 신역이죠. 신역하고 신분제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조선시대 한번 다시 얘기했지만 자 조선시대는 양인계병제잖아요. 그 양인 신분상 양인이면 모두 어떤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원래 천민은 이제 그 예외적으로 제외되죠. 제외되는데 자 천민은 군역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냐 천역이라고 해서 있는데 천역 중에 공무비들은 이제 국가에서 받은 천역도 있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근데 어 그렇지만 노비가 이제 그 양이 되려면
이 노비가 이제 양인 되는 절차 과정에서 양인이 부과된 군역을 일정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6개월 동안 보충군에 들어간 후에 이제 뭐냐면 그 양이 될 수 있어요. 보충군들은 되게 보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좀 약간 그 가기 싫어하는 역들 있죠. 군대에서도 이제 가기 싫은 그 수군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서 일을 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양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선 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도 그와 비슷한 절차가 있을 거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요 종랑 절차만 있다고 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고려 후기 때 신분제 동요를 보면요. 정치적으로 신분제 동요 형성들이 일어났고, 아까 얘기한 이제 대표적인 무신정권 집정기죠. 그때 이제 이민 같은 사람이 이제 한 나라의 집권자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농장의 발달. 그래서 이거는 좀 신분제 상승보다는 신분의 어떤 하락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암랑 유치원 같은 게 있어요. 이때 농장은 작게지 형태거든요. 뒤에 얘기했지만 이 작게지는 노비라든지 그 다음에 예속민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농장을 만드는 형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양인들을 협박해갖고 겁박해서 천민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암랑 위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초기 때까지 거의 16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노비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작게제 연관돼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무교차제라고 해서 무신 정권기 때 이제 일어나는데 제도적으로 볼 때 이제 무신들은 정삼품이었던 그 상장공밖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일단 무인이었다가 무반계급다가 문반계급 옮겨 타죠. 정상품 이상 올라갔다면 자기가 이제 문반계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옮겨 타거나 또는 그 무신정권기 때 자기가 문인이면서도 무인으로서 또 뭐냐면 중방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방가는 원래 문인들만 주로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무신 정권기 때는 무반들도 이렇게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문무반이 이제 교체되는 그런 형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첨설관제 시행이나 부국제 폐지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첨설관은 어떤 관직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한량풍관 중에 하나죠. 지방 향리들이 얻었던 그 명예직 중에 하나요. 제가 고려기 때 홍건적이나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뭐냐면 공헌의 대가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줬던 직이 첨설관이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신분 상승의 어떤 경로가 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앙관직에 올라갈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 때부터 있었던 부국제 폐지 이런 것들이 양이나 천민대 양반 진학대를 계기가 되었다.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경로로 신분제의 어떤 상승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분제의 또 뭐냐면 자기 신분을 좀 그러니까 상승하거나 자기 신분을 좀 내려가서 천민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세 고려시대 지배세 변천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먼저 시작할 때 지배계층을 좀 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류계층들 좀 얘기하고 지배계층을 빼고 얘기하는데 지배계층은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따로 뺀 거예요. 자, 고려 시대 때 지배층의 변화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11세기까지는 호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벌귀족, 무신들, 관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문벌귀족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문벌귀족들은 12세기 때부터 이제 형성됐다고 했는데 자, 형성 배경은 정치적으로는 음서제도, 과거제도 이렇게 있는데 이 과거제도 같은 경우는 향리 출신들이 과거제도에 편입해서 새로운 피를 계속 수혈을 해줬다. 물론 이 향리 출신들도 과거제도 편입해갖고 이게 중앙에 간직을 지출하면 그 후에 음서라든지 또뭐 과거라는 등에서 계속 자기의 간직이 세습되거나 이렇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문벌이 되긴 하지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
진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학리 출신들이 많이 이제 편입돼서 끊임없이 새로운 피해를 이제 공급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벌귀족들은 제출을 독점했다. 그래서 이제 중성문화성하고 중초원의 제출을 이제 뭐냐면 독점했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가정과 공훈적이 형성됐고 명문 세력들 간의 어떤 폐쇄적인 통혼권, 계급 내원이 이제 형성됐는데 그 중에 이제 왕실과 통혼했던 세력이 인주 이씨 집안이야. 경원 이씨 집안이라고 해요. 경원 이씨. 그래서 이런 집안이 되게 유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대표적인 가문으로서는 안상 김씨와 인주 인씨. 그래서 경원 이씨 집안 이자연 때부터 시작되었고 막강한 파워를 이제 자랑했던 집안이죠. 그 다음에 파평 유씨. 그러니까 대표적인 윤간, 어, 그 다음에 윤간의 아들 윤원이 이런 사람들이 파평 유씨 집안이고, 그다음에 해주치 씨, 그다음에 김부식이 이제 경주 김씨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자, 원래 이들 세력들은 여기에도 본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원래 대경 출신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원래는 자기 본관의 지방 호족 출신이 있죠. 근데 이들이 가거 제도나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중앙에 이제 간직이 된 후에 거기에 이제 눌려 앉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고려 초기 때는 본관제가 있어갖고 이게 자기 본관을 벗어나서 이동이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자 예외적으로 자기가 간지가 될 경우에는 뭐냐면 개경에 거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속 개경에 거주하면서 몇 대 동안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개경파를 형성했던 거죠. 개경 그 문벌귀족들이. 근데 이들에게 이제 큰 죄가 뭐냐면 어 기양죄요. 기양죄. 기왕죄라는데 기왕 조치가 이러면 이걸 형벌로 인식이 있어. 기항 조치가 기항이라는 건 기양하고 달라요. 예, 기항은 이제 먼 거리로 유배 보내는 것을 기항이라고 한 거고, 요 기항은 원래 본관지로 돌아가는 조치야. 기항 조치. 근데 이거를 죄라고 붙인 만큼 형벌로 인식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 귀족들은 자기 본관이 있긴 있지만 이게 다 본관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본관을 떠나온 게 자기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심지어는 6대손, 7대손 그 정도 그러니까 먼 그 조상 때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 기반도 없는 이런 지역에 이제 가라고 내리면 여기 가보면 어떻게 급격한 신분 상승의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또 그 지역에 토착 장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나 또 구박받겠어.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중앙 권력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본관, 자기 선조들의 본관으로 이제 돌아가는 기양 조치는 일 당시 형벌로 인식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 문벌귀족들은 앞에 있는 호족들과 달리 상당히 뭐냐면 좀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나라 같은 게 금나라 사대 요구에 그 당시 이재겸이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특징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되게 육두분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라 육두분 출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 대신에 신라 계승 의식이 제기됐다.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고려라는 국호도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해진 건데 나중에 현종 넘어가서 성종 때 잠깐 육두품 집권에다 다시 목종 때 어, 그 회사 출신들이 집권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헌종 이후부터는 계속 육두품이 집권해. 집권, 무신 정권 이전까지는요. 그래서 이들이 되게 육두품 출신이기 때문에 신라 계승 의식이 되게 강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풍을 대변했다 이렇게 보시죠.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세족들을 보겠습니다. 검은세족들은 앞에 있는 문벌귀족들보다 상당히 범위가 더 크죠. 이게 지배층의 폭이 되게 큰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그 검은세족들의 가문을 알 수 있는 게 충성왕의 교지예요. 고려사의 충성왕 교지에 보면 그 뭐냐면 왕가와 결혼할 수 있는 통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집안들이 쭉 언급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왕가와 혼인할 수 있는 집안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 집안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집안들 있냐 하면 예전에 이제 뭐냐면 문벌귀족들 이게 제일 많아요. 자, 요 파평 윤씨라든지 뭐 이런 집안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신 정권 시기 때 특수한 가문들 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 정권 이후에 능문능리한 신간위층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무신 정권 이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무신 정권의 과거 제도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최씨 정권 때 그때 등용했던 인물들. 그 다음에 대원 관계에서 이제 어, 등장한 신흥세력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통역이라든지 몽고 통역이라든지 응방, 매를 이제 사육하는 등 등등 해가지고 등장한 가문들이 있어요. 있는 가문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 평양 조씨 집안이죠. 예, 평양 조씨 집안의 조인규 같은 사람이죠. 조인규. 네. 이 사람은 그 몽고로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등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조인규의 딸하고 그 충성왕하고 이제 약간 그 일 때문에 무고를 달았죠. 조선왕이 그 몽골 공주보다는 이 조인규의 딸을 이제 좋아했다고 해요. 조비를. 그때 몽골의 그 공주가 시기를 해가지고 원나라에게 이제 그걸 꼬발리게 되고 원나라가 그런 이유로 충성을 잡아와서 뭐냐 패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포면적인 이유고 충성왕이 이제 개혁 정치에 대해 못마땅하니까 패한 거겠죠. 실질적으로는.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조비 무고 사건의 그 주인공의 딸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조인규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몽고도 되게 잘해가지고 등장했다. 예. 그래서 검문세족의 유형은 종전의 문벌귀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뭐냐면 새로운 가문들이 또 등장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은세력대 폐해를 보면요. 이들은 높은 간지를 독점해서 지위를 세습하고 특히 도당을 독점했다는 것. 도당은 그 당시 도평의사사죠. 그 다음에 농장과 노비를 소유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사적 이익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국가제도를 통한 지배층 전체의 공동이익을 침해했다는 것. 특히 이런 농장의학 때는 중소지주층이었던 신인사대부 반발에 불려있게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개간이나 경영의 방법으로 민정이나 공정을 침해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재정 궁핍이나 전시가 체제를 붕괴시켰다. 자, 그래서 농장의 종류라든지 이런 학대 과정은 뒤에 경제사 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검문세력하고 문벌귀족의 차이점이 뭐냐? 자, 그래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대검문 세력들은 정치 경제적 특권을 소유한 지배층이야. 검문 세력과 문벌 귀족들은 그리고 이들은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이 될 수 있는 문벌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검문 세력이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이 된 문벌. 근데 이건 좀 약간 말이 근데 그래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이제 문벌을 중요시하겠다. 여기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고요. 그다음 차이점이 있어요. 이 검문 세력들은 문벌 귀족보다 범위가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무방 가문이나 부원 세력 등 종래 문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성분이 구성됐고, 그래서 이제 뭐 친원 세력이나 무신 가문, 향리 가문으로 구성됐다는 거. 그다음 문벌 귀족은 가문 자체 권위로 귀족적 특권을 누렸으나 검문 세력은 현실적으로 권위가 문벌 귀족보다 낮기 때문에 그 간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검문 세력은 상대적으로 관료적 성격이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 관료적 성격.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벌적 요소가 없냐? 아니죠. 문벌적 요소도 같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검은색도는 관료적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문벌귀족이든 검은세력든 그 당시에 이제 그 농장들을 이제 많이 소유했고요. 이런 것들이 무신 정권기를 거쳐갖고 몽골 간섭을 거쳐서 확대되었다. 농장 발생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뒤에 있네요. 농장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농장이 있는데 이 농장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어요. 세 가지로. 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이제 사전, 사패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고 있는데 그 세 가지 형태를 이제 보면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네 가지인가? 네 가지 형태다. 네 가지로 구성돼 있고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사전이나 사패전 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제일 많은 그 일반화된 유형이 이제 사전의 가사나야.
이게 제일 많아요. 농장 형태 중에. 이 사전에 가사나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보통 관료대 월급을 토지를 주잖아요. 근데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죠. 그런데 이제 수조권을 일단 그 지역의 수조권을 받으면 이게 간직이 세습되기 때문에 원칙상은 이게 수조권이 물려나 그 간직이 이제 건설하면 물려주 그 포기에 다른 사람이 넘겨야 되지만 자기 아버지의 간직을 자기 아들이 얻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또 얻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간직에 따라서 그 집안의 수조권 그 지역의 수조권이 또 그 집안 계속 영대적으로 계속 여러 대로 거쳐서 계속 수조권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영대 점유 체계가 형성돼. 그러니까 이제 수조권 같은 점유권들이 일종의 수조권이 점유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조권 같은 점유권들이 계속 되면서 일종의 그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그 수조지가 일종의 자기 집안 땅이 돼버린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영대 점유책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뭐 6대, 7대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자기가 간직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예전에 선조들이 계속 그 지역에서 수조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토지의 수조권은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간직을 받은 그 새로운 신진 관료들이 내가 이제 간직을 받았으니까 요 수조권을 달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뭐 중조하고 고조아버지 몇 대 동안 우리 집안에서 그 계속 수족권 받는데 왜 너한테 주냐? 이런 식의 논리가 그 반론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뭐냐면 수조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조권이 강화되죠. 한 집안에서 여러 지역을 한 집안에서 여러 대의 수조권을 이제 징수하다 보니까 그 수조권이 점점 강화되고 그 수조권을 갖다 바치는 그 밑에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사명이 돼버린 거야. 심지어는 원래는 10분의 1 정도 걷어야 되는데 더 많이 걷게 되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얘들을 3이나 시키고 자기 예속민을 만들고 그 농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권까지 토지 사유권까지 소유권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전에 가서는 제일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가전법에서 타격을 했던 것이 사전에 가선. 예. 그래서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예전에 선조 때부터 계속 가졌다는 이유로 수조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신진 관료들이 간직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들 땅들의 수조권에 대해서 수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한 거죠. 이 가전법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가정법 행해지면서 사전에 가산화된 형태의 농장 형태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의 농장 형태가 사패전 발급이에요. 자, 사패전은 이제 뭐 때문에 발급을 했냐면 대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항구지나 진앙지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항구지나 벌어진 그 진앙지들을 그 사패전의 명목으로 지배층이나 그 국가기관이나 특정 기구에 분배를 해줬던 제도의 사패전인데 근데 이제 그 사패전을 이제 그 권력자들이 받고 그걸 이제 개간을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더 남아서 소유권도 뭐 당연히 이제 소유권도 얻게 되고 그 지역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면세권을 이제 설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면세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사패전이 널리 확대됐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심지어는 국가가 이제 국가에서 발견 사폐점 외에도 모수사폐나 뭐 사폐 상징 외 갖고 남의 토지를 가져가서 이제 가지고 잘 가지고 있는 남의 토지들에다가 이제 국가에서 사폐전을 이제 발급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뺏었던 그런 상태였어.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일종의 사폐전에 이제 또 이렇게 편입되는 거죠. 남의 토지를 그 국가에서 사폐전을 발급했다고 이제 해놓고는 그 토지를 뺏는 그 형태가 이제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가 토지 경영 형태인데 앞에서 이제 사폐전을 발급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얻는 것도 있지만 사폐전을 칭해서 강제로 뺏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그래서 토지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뭉개. 그 당시에는 이제 사적인 어떤 토지 대장을 뭉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작해서 남의 토지를 뺏거나 아니면 일반 농민들이
토지를 사원이나 귀족들이 넘기고 경제권만 획득하는 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제 그 넘기는 형태가 있거든요. 투탁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농민들 입장일 때는 자기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부여되고 그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 힘 있는 그 귀족들이나 사원에 넘기고 다 안전하게 경작권만 받는 식으로 하는 게 낫다 해갖고 그냥 이렇게 투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네 번째 경우가 이제 저습지나 연안에 이제 평범한 토지를 개간해 갖고 소유권을 이제 얻는 형태인데 대은퇴한 관리나 상층 관리, 공종직 같은 일부 제지 세력자들, 그다음에 소작인들 이고 이들은 이제 2분의 1 지대도 수취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농장이 있어요. 이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형태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관문세족들이고 요거는 이제 신진사대부 주로 이제 온공파 사대부가 이런 형태의 농장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형태가 앞에서는 첫 번째 이용하고 두 번째 이용, 사표회전이 일반적이고요. 가전법의 대상은 주로 이런 사전에 가산화된 형태의 그런 그 자원이었다, 농장이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토지 농장의 학대 결과 대책을 볼게요. 그 결과를 먼저 보면, 자, 결과 대책을 보면 결과는 토지 점유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뭐냐 영대 정유제가 형성되면서 이제는 간직을 갖지 않아도 예전에 수조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 영업전이란 조업전이라는 이유로 자기 조상이 계속 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계속 토지 수조권을 얻는 경우 있죠. 그런데 간직을 가진 이제 신진 관료들이 어떻게 돼요? 내 땅을 이제 뭐냐 내가 받은 이제 지금 수조권 땅에 세금을 걷어야겠다 하면서 대립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농민들 불만과 저항. 그 다음에 농장이 확대되면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그 암락 위천 형성이 나왔죠. 양인이 3인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노비로 전환되거나 예송이나 되는, 그러면서 양인 수가 감소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뭐야? 국가의 세원이 줄어드는 형상이잖아요. 자, 이런 형상들이 고려 시대부터 해서 조선 때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16세기 중반까지 이 작계지가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농장이 일환이에요. 작계지가 일반화될 때, 그때 이제 노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50%야. 되게 많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이제 공고형의 약화 형상도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락, 어, 있고 이게 다운폰인데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권이 약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조권의 토지가 점점 줄어들죠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전에 전시가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국가 재정 불표가 이어지게 됐다 자 정부의 대책이 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하게 돼요 하나가 전민 변전 사업이야 그래서 전민변전 사업은 이 수주지의 점유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고려 후기 때 여러 왕들이 전민변전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려 원나 간섭기 때 공민왕 때 개혁 때 보면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전민변전 사업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녹가전을 실시했다. 그 경기 남 파전 지역에 지급했는데 주로 이제 그 관리들에게 녹가전, 신진 관리들에게 녹가전을 지급했죠. 그래서 이 경기 파전 지역은 경기도니까 이제 개경 주변의 땅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조권으로서. 주로 이제 뭐냐면 새로운 신진 관리들에게 줬다는 거죠. 경기 지역의 새로운 개간지를 이용해서 그 당시 이 땅을 줬는데 자, 근데 이 문제는 이 녹가전 자체가 그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 이 처음에는 신진 관리들이 줬긴 줬어. 근데 여기가 노른자 땅이고 알짜배기 땅 아니에요. 개경 주변의 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검문세족들이 잠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녹가제, 녹가제보다는 녹가전이 낫겠네. 녹가전하고 예전에 누가 가전법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녹가전은 이제 그 전시가 체제를 안에서 하는 거고 전시가 체제가 무너질 때 그 보완하는 체제에서 이제 한 거고
가전법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를 아예 없애고 새로운 이제 뭐냐면 토지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예. 그 녹가전하고 예전 가전법 비교하는 문제 나왔으니까 좀 어,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 마지막 신진사대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진사대부의 기원을 이제 올라가면 그 최시정권 때부터 이제 대두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등장한 이제 최시정권 때 등장한 그 신진사대부는 뒤에 나타난 이제 그 14세기 때에 나타난 개혁적인 성향의 이제 신진사대와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 기원을 찾으면 그 최시정권기 때 대두인데 최시정권기 때는 이제 과거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문인들을 상당히 많이 뽑았어. 문관들을. 그래서 이제 서방이라든지 정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기용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능무능리한 집단들이야. 예. 그래서 문해도 능하고 실무적인 능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하층 향리라는 이제 학급 관리들 출신이 많고 대개 보면 중소지휘층이고요. 과거를 통해 중앙집권을 진출했다는 그런 색들이고요. 자, 이런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무신정권 붕괴 이후에 중앙정계 진출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세력에 대해 검문색과 대립을 해서 나중에는 국왕과 연결된 개혁운동을 도모했고 고려 말기 때는 온건파하고 혁명파가 분화됐다. 그렇지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좀 그 충무강 때 이제 뭐냐면 기점으로 그 전에 신진사대부들과 그 후에 신진사대부를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 전에 신진사대부는 그 능문능리하고 실무적인 능력은 그 갖추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꼭 개혁적이냐? 그건 좀 의미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원 친원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들이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또 권문세족 편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문세족하고 신진사대부 구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인을 의미하는 거지. 그 전까 충무기 이전까지 어느 계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 반면에 이 후에 이제 충무왕 이후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은 이때부터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강락농법을 통해서 이제 어 그 널리 강남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중소지식층이고 그다음에 그 성리학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개혁적인 지식인다 해갖고 충무왕 이후에 이제 그 신진사대부를 따로 묶어서 신흥유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신진사대부는 충무왕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개혁적인 성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뭔가 검은 세력과 다른 좀 별개의 어떤 그 지방 항리 출신의 능문능리한 계층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검은 세력 편입한 계층이었고 반원적인 성격보다 친원적인 성격이 좀 강했던 그 세력인데 반해서 충무왕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혁의 주체에서 신진사대부는 그 충무왕 이후부터 등장한 신흥 유신 계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개혁의 그 당시 이제 그 신흥 유신들이 왜 그 개혁을 하려고 했는가? 그 배경을 보면요. 중소지층인 사대부들의 토지도 검문 세력들의 경병 대상이 되었고요. 이 경병은 뭐 소유권도 될 수 있고 수조권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원의 간섭하에 수치체제의 문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신인사들의 기반을 위협했다는 거. 그리고 개혁은 원의 세력과 결탁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강대한 농장을 수행한 검문 세력 반발에 성공하지 못했고 공민왕 때 본격화됐지만 개혁이 실패됐고요. 결국엔 이들 중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 같은 신흥 문인색들과 정치에 결합되면서 뭐냐면 조선왕조를 개칭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검문세력과 신진사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도식화된 게 비교고요. 이 검문세족 안에 신진사대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충무왕 이전에 신진사대부도 여기에 많이 좀 들어왔다. 향리 출신의 그런 세력들도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검문세력들은 중앙의 보수적으로 집권층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신진사는 상대적 지방 출신이고 신은 관료 출신이고요. 경제적으로는 대지주, 얘네는 중소지주 자유농민고, 정치적으로는 음소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진출한 자가 있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신진사대부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진출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식화된 그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검문세력들도 그 당시에 그 각오를 많이 봤다고 해요.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은세력 중의 일부가 이제 또 원나라 과거 시험을 보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 쪽을 이렇게 도식화시킬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도식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은세력들은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그다음 신진사대부는 요거보단 실무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정적, 정치적 실무 능력, 주로 하급 그 간들, 그러니까 이제 하급 실무관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신진사대부에 주로 했고, 그다음 외교적으로 보면 검문세력들은 친원파요, 친원파. 근데 신진사대부는 친명파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도식화된 거고, 충무왕 이전에 신진사대부는 친원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충무 이후에 그 정도전, 조종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신진사대부도 나중에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온건파하고 혁명파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 사건의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나중에 있지만 윤희 이초 사건이라든지 폐가 입진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 사건 관련된 내용은 자, 여기 뭐 정리는 해놨는데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온건파는 이색, 건근, 정몽주, 그다음 혁명파는 정도전, 뭐 조준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이가 뭐냐? 온건파는 이 구법파라고 하거든요. 구법파. 구법파는 많이 이유가 뭐냐면 고려 왕 시대 어떤 법과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뭐냐면 개혁을 하자는 내용이야. 근데 이 신법파들은 뭐냐면 고려나 왕조를 아예 멸망시키고 새로운 조선 왕조를 만들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 이런 것들이 혁명파야. 예.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간의 이제 정치 경제적 운영 문제나 토지 제도나 경제적 기반 문제, 사상 차이, 군신간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거는 나머지는 다 이제 그냥 보시고 이 토지 제도만 좀 볼게요. 자, 이 토지 제도에서 원공파 입장 못 되면 기존의 전시가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에요. 전시가 제도는 제도 유지해야 돼. 다만 거기에 나온 부작용을 없애자는 거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의 전시까지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거기에 나온 부작용만 좀 개선하자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홍익파들은 전시가 제도를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이제 제도를 만들자. 이게 가전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전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요것도 주의할 게 볼 게 뭐냐면 온건파, 홍파 이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지 실제 이 도식에 맞춰서 개별 인물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흐름이 다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사회 17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고려시대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이 뭐 그렇게 나온 건 별로 없어요. 법속이나 그, 다만 이제 뒤에 그 고려시대와 관련돼서 이제 상속 관련된 내용 있죠. 여성의 지. 그거는 조선 정기하고 이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언급된 적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생활들 이런 것들 풍습들은 예전 기준에 딱 한 문제 나왔나? 네, 그 정도야.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하기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 67번이에요. 자, 일단은 이제 고려도 이 뭐냐면 그 농업사회죠. 그래서 이제 농민 보호 정책이 필요한데 그 농번기에 부역 동원이 금지되고 면제법 같은 것도 있고요. 이자가 원국을 넘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 자, 건농 정책은 원구단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사직당을 건립하고 국왕이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동일하게 하죠. 그래서 뭐 차이점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고려시대 사회 시설 같은 것들을 보면요. 자, 빈민구제 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제도죠. 한국제도로서 흑창이 있어요. 세조 때. 근데 이제 성종 때 이름이 의청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국제도 할 때 좀 다시 설명할게요. 조선시대까지 이게 연결되죠. 그다음에 보라는 게 있어, 보. 이 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펀드죠. 기금이야. 그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것을 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보가 있는데 학보, 강학보, 경보, 활관보, 제의부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학보는 그 서경에 설치된 유경 재단이고요. 강학보는 승려들을 위한 면학을 위해 설치됐고 경부는 그 불경을 이제 뭐냐면 가능하게 하는 불경인가? 예. 그다음 팔관보는 이제 팔관의 경비를 이제 충당한 거고 제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종 때 그 빈민구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근데 이제 보가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공익적인 목적을 사용한 보가 있긴 있지만 이거 외에도 사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들은 대개 보면 이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원고를 삼아서 일종의 고리대를 하는 거예요. 고리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 구호기관을 보면 뭐 동서대병원, 해민구, 구제도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물가조절기구 같은 건 상병창이 있었는데, 요 상병창은 이제 쌀료를 통해서 물가 조절을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인데, 자, 이 상병창은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계속 연결돼요. 자, 그다음 고려 풍습과 이제 법속을 보면요. 요거 관련해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었어요. 법은 당률을 첨부했고요. 형법은 그냥 일상생활인 간섭법을 중시했고 되게 지방간이 수소 처결했고 중요한 사건만 개경의 상부기관에 보고했다는 거. 그다음 유교윤리가 도입되면서 반역죄라든지 뭐 불효죄 이런 거 강상의 어떤 윤리를 범할 경우에는 상강 오륜을 범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됐다. 자, 이거는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요. 예. 근데 조선시대는 헌법이 좀 더 발전되는데 건국대조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조선시대 할 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형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대는 이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오형이 있어요. 오형.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있죠. 그래서 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국가가 있죠. 해초리 이렇게 때리는 싱가포르에서 때리잖아요. 지금도. 예. 그런 유형이 있고 장형 같은 경우에는 공장으로 이제 볼기를 치는 그런 형태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을 보내는 거야. 예. 그래갖고 주로 이제 갇혀서 가나에 갇혀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도형이고 유형은 멀리 보내는 기항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기항이 아니라 요건 기양을 얘기하죠. 사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용과 참여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용은 이제 머리를 자르는 그 목을 매달리는 형태고 참여은 머리를 자르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고 그 외에도 능지처참이라는 능지형이 있죠. 사진을 묶어서 찢어 죽이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벌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형벌이 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기양형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지배층, 신분층 이동이 강작을 박탈하고 폐위 서인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기양이라는 그 형이 주어지는데, 이건 이제 그 기양을 형벌로 인식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자기 어떤 사회적 지위가 격화되고, 그 다음에 권력층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양이 한 조치가 형벌로 인식해서 기양형이 됐다. 요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없는 그 형벌 내용이에요. 조선시대. 예. 자, 풍습 같은 걸 좀 보면요.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원래 고려는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야. 다만 그 왕실에서는 그 자손을 이제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다처다는 것은 그 부인과 부인 간의 동등한 거예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런 식으로 세컨드 뭐 이렇게 해갖고 서드 해갖고 나누고 그 이게 자식들은 다 뭐냐면 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왕이 계승자가 될 수 있는 형태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예. 그렇지만 일반 그 지배층 사이에도 이 몽고의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 같은 경우에 다처제 이게
원나라도 되고 몽골족의 영향도 있고 뭐 한족도 그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한족의 척 같은 제도 있죠. 이런 것들인데 지배층 사회도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했는데 일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제적으로 이렇게 부정짓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간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때 이제 앞에서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던 사람인데 박윤하는 사람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 지금 우리나라가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그 지금 신분을 놓고 나중에 말하고 철을 하나 두는데 그치지 않고 그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까지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1인이 1첩을 하자. 또는 여러 명의 부인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상소를 올렸다가 그 당시 연등에 참여했던 박을 보고 그 당시 이제 어떤 노파가 그를 가리켜서 첩을 두고자 요청한 자는 저놈의 늙은이다 하면서 뭐냐면 돌판매질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서 첩이라는 거는 철하고 보시면 돼요. 예. 첩하고 철은 좀 경우가 달라요. 여기 첩이라고 표시했긴 했는데 철하는 것은 같은 부인끼리 평등한 거고 첩이라는 건 본처가 있고 그 밑에 아래 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이 일부 일처 다첩제죠. 처와 첩을 차일 두고 첩을 위로 두고 첩을 아래 두고 처의 자식을 적자라고 하고 그래서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다. 어,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선 다첩제라는 어, 첩을 천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성리학적 윤리관에 따라서 처와 첩을 두고 이게 계층화시킨 건 조선시대 들어와서 한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일부 다처제나 물론 첩이라는 존재가 있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서차별이라는 것도 고려시대는 없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처에서 낳은 자식은 다 적자이기 때문에 적서차별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려시대 서자라는 의미도 두 번째 아들 이남은 이제 이하를 이제 서자로 한 거지 우리가 첩의 자식을 서자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서자단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해서 이제 의미가 이제 정해진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를 결혼했고요. 정계는 근친혼이 행해졌고, 그리고 동성혼도 성행했는데 특히 왕실의 성행했다. 자, 그렇지만 후기에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받아서 동성불혼, 같은 본관을 가지고 있는 성은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확립됐죠. 그래서 이제 있고 대리사회제 같은 것들이 난기효관이 있었다. 그래서 조선 중기,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전반적으로는 난기효과원이 대세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있다가 어느 정도 얘를 장성한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건데 이거 중에 하나 일종의 하나가 대리사회제죠. 예. 그래서 그 뭐냐면 거처가 지금 뭐야? 그 부모와 처가가 혼자 돼 있고 얘가 태어나면 이제 처가 있다가 얘가 키워주면 저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처가의 노부모도 분양이 가능하고 결혼 내원, 동생혼이 일반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제도를 보면 국가는 유교적인 규범에 따라 시행했지만 민간에서는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정통식과 도교 의식을 따랐고 그 다음에 자녀 그 윤회 봉사를 같이 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상대적으로 이제 고려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뭐냐면 높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산 상속도 여성도 여자도 공정하게 받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노비, 토지, 공무의 대상이었고요. 분분 상속의 원칙, 남녀를 떠나서 똑같이 받아. 그래서 이제 있고, 단, 수조지는 배타적 상속 권리를 행사했다. 왜냐 수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눠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직분, 그 수조지는 뭘 반대급부를 받는 거예요. 어떤 그 간직에 대한 어떤 이런 대가로 반대급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역이 나눠질 수는 없죠. 내가 교사인데 만약에 그 여러 명이 내 대신에 교사들 내가 교사 뭐 역사 교사로서 봉급을 받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얘 이제 이걸 세습했다고 보면 돼요. 한 명한테 세습할 수 있는 거지. 이 지위를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 지위 세습할 수 없잖아. 근데 이렇게 세습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문제점이 나요? 예, 여러 반을 들어가는데 제가 일을 하는데 내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두세 명씩 계속 해서 쓸데없이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세습을 이제 하지만 그 지위는 한 명밖에 세습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받는 봉급 또한 수주일 또한 한 명밖에 세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나머지 개인 재산의 경우에는 이런 군분상속이 원칙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여성의 지위가 이제 존중받았던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또 상속제도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남편 사망 시 부인도 재산권 분배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도 여긴 안 나왔지만, 어, 군분상속을 할 수 있죠.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호조 기재 시 호주와 호조 호초의 부종 중조 외조 똑같이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호조기 기재 시 호주하고 호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남자면 이건 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의 그 외가 쪽에 부나 조나 증이나 증조나 외조까지 다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호족들을 이제 만성보다 해가지고 그 부계열 쪽 외에도 남편의 부계열 쪽 외에도 그 뭐냐면 처의 이제 집안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집안도. 자, 그다음에 여성의 호주도 이제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남자지만 여성도 때에 따라서 호주가 가능하고 호적의 남녀 등재 순에 다 태어난 순서를 기록했다는 거. 그다음에 여성의 재가도 허용했다는 거. 물론 이제 고려 시대도 여성의 재가가 그렇게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의 재가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사별했거나 하면 남편이 이제 여성하고 이혼을 요구해갖고 뭐냐면 이혼당했거나 그 몇 가지 경우에만 재가가 허용돼요. 그렇지만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재가가 좀 불편한 건 아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도 그 조선 전기까지는 뭐 그냥 지배층을 제외하고는 피지배 그 일반 양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재가도 자유롭게 하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조선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재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고려의 가족제는 부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모계와 척에도 동시에 있다. 그래갖고 이제 족보에서도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만성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 성씨가 같이 기록돼 있는데 이런 이거는 모계 쪽이나 외가 쪽이나 척의 쪽에 이제 그 내용도 다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측적 혈통관념이 반영하고 있다. 양측적 혈통관념은 모계와 부계를 동시에 중시형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의 어떤 음소도 외손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려 시대만 그렇지만 그 조선 시대는 그렇게 받지 못하죠. 조선 시대는 부계 혈통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 친할아버지의 어떤 그 음서 분음 제도를 그 아들이나 친아들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의 이제 것을 친손자가 받는 거지 외할아버지 때문에 그 외손자가 문음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음소도 외손자에게 적용할 수 있고 형제 자매를 동기라고 한다. 뭐냐 같은 기대에 받는 사람이나 이제 원래 동기가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 동기 뭐 이렇게 입사 동기이지만 그 당시에 형제 자매를 동기라고 지칭했어요.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녀 근본 상속이 윤회봉사, 부모관계 연결돼 있고 결혼 이후에도 여성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16세기 때까지 지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대개 이제 조선 전기 때까지 1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난기 여가원이야.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거죠. 난기 여가원은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계나 모계가 어 동일하게 생각해. 남자 집에 여자 집에 있다 보니까 부모 집이나 그 어머니 쪽 외가 쪽이나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가 이제 다른 집안 쪽으로 이제 여자 집에 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다른 성씨들이 많아. 이성 작구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아래 쌍기지 혈통관념이나 난기요관 안에 어, 재산도 남녀 구분 없이 분분상승이 되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똑같이 의무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외손 봉사도 가능해요. 왜냐면 그 외할아버지 재산을 또 이쪽에서 어머니 쪽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윤회봉사 있다는 거. 그렇지만 17세기 전후로는 달라지기 시작하죠.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이제 성리학적인 어떤 윤리관념이 강해져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요게 입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자가 어떻게 여자 집에 가냐? 땅이 하늘로 가야지. 뭐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식 친형제도가 이제 본격화돼요. 원래 친형제도는 왕실에서 초창기 때부터 보급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 안 됐거든요. 근데 16세기 가독을 거쳐서 17세기 때 널리 행해졌는데 친형제도는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죠. 이때부터 시집 간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식 친형제도가 곧바로 적용된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반친형이라고 해서 반 형태로 해갖고 정리됐죠. 그래서 예전에 난기 여가원처럼 남자가 일단은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헛분 잔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남자 집에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그 부계와 모계,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 집안을 볼 때 당연히 친할아버지 쪽을 그 부계 쪽의 형통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계적 혈통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같은 성씨끼리 이제 모여 살게 돼. 여자를 제하고는. 그리고 적장자 우선 상속이 되죠. 그래서 적자자를 먼저 우선 상속하고 그리고 그 서자 같은 경우에도 차별을 둬요. 뭐 서자 차별은 그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더 차별되고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여자도 이제 차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적장자에게 몰빵을 해줘. 분분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지주들이 많죠. 만석군들이 많아져.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적장자가 이제 재산을 많이 받으니까 뭐야 장자가 또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그다음에 그 상속제도, 결혼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관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본관제도는 고려시대 사회 운영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남할 요초 시기 때 이런 사회적 세력에 따라 호족들의 세력에 따라서 본관이 이제 정해졌고, 아니 다시 할게요. 남할 요초 시기 때 호족들에게 이제 본관을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본관이 이제 주어지고 그 지역의 토착권, 그 지배권 인정받았죠 호족들이. 그리고 어떤 본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뭐냐면 서열이 형성돼. 그건 남한 요초 시기 때 어떤 그 호족세력들의 어떤 그 세력범이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초창기 때는 그렇고 이 초창기 때는 이제 이 어떤 본관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본관에서 이제 일단 들어가 있으면 이 본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본관 벗어나지 못하는데 근데 고려 중기 때부터 본관에 벗어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런 유민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가속화돼서 나중에는 고려국이나 뭐 조선시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본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관의 기능만 있는 거야. 내 조상들이 예전에 어디 살았더라. 어, 그리고 문벌의 어떤 분별 수단을 사용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규제를 했던 수단이 이제 기능으로서 그 뭐냐면 사회적 규제 기능으로서 본관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고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 본관제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고려 시대에서는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의 본관을 정해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인 본관의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 남경사, 다인철수 사람가 부르는데 또한 본관은 대개 사람들이 당시 살고 있는 고을로 정했는데 왕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본관이 일반 군현인지 항소보국인지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고려시대 사람들은 본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하는 데 제한을 받았고 사실상 과거에 합격하거나 군인이 되는 경우에 빼놓고는 다른 지역에 이주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항쟁기에 많이 나타난 유망민이라는 것은 그 본관을 떠나는 농민의 의미고요. 실제 이제 고려 중기 때까지 고려 초기 때까지 유지됐는데 고려 중기 때부터 점점 붕괴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이제 본관제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본관은 단순히 자기가 그 예전에 그 할아버지 때뭐그 선조 때 거기 살았다 정도야. 그래서 문본을 또 그냥 우리 집안이 좀 너네 집안도 돕다. 그 정도 의미에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향도의 성격 변화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